안녕하세요. 오늘 북클럽 비바 부활, 똘쏘이의 부활 10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부활 제가 오래 하죠. 죄송해요. 이번 겨울에 감기가 지금 3번째 걸려가지고, 네, 열린 책들, 문학동네, 민음사, 3개 부활을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민음사를 보면은 정서적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고, 뭔가 이 대목이 정확하게 무슨 문장이지 하고 앞뒤 관계가 좀 생략돼 있다고 느낌이 들 때는 문학동네가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데 하는 게 열린 책들을 보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걸 읽으세요 하고 추천하기가 너무 곤란한데 정서를 끌어올리는 힘은 역시 그래도 민음사 부활. 그런데 전후 맥락을 보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의미가 알고 싶다 할 때는 저는 열린 책들이 문학동네보다 좋네요. 이번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대목은 열린 책들이 아주 훌륭하고 정말 와 훌륭하다고 그 뒤에를 또 읽다 보면 다른 버전이 더 낫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41장부터 4장까지는 열린 책들 번역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41장에서 이제 네흘류도프가 카츄샤를 만나러 가죠. 감옥으로 갑니다. 가는데 41장이 딱 집을 나서요. 네흘류도프가. 집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풍경이 뭐냐면 러시아의 봄이에요. 러시아의 봄, 부활절 전에 러시아의 봄은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 봄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훨씬 따뜻하고 봄이 화사하고 좀 더 길죠. 지금은 뭐 기후가 기후 위기 시대가 돼서 봄의 길이가 좀 우리도 짧아지고 있지만 러시아의 봄 하면 아직 눈이 안 녹았어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3월 해서 그림을 보면 눈이 덮여 있어요. 이게 무슨 3월이야 하는데 한쪽에서 눈이 녹아요. 그러니까 눈이 가득 덮여 있지 않고 응달에는 눈이 남아 있고 양달에는 녹아서 흙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 흙으로 마차나 말이 다니고 그런 러시아 특유의 3월 풍경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41장 네흘류도프가 집을 나서면서 이 러시아의 봄이 나옵니다. 전날 따뜻한 첫 봄비가 내렸다. 오늘 우리도 어제 입춘이었는데 오늘 비가 내렸잖아요. 포장이 되지 않은 곳은 어디에나 갑자기 풀이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했다. 정원의 자작나무들의 연두색 솜털이 점점이 뿌려지고 벚꽃과 백양나무는 향기로운 잎사귀를 길쭉하게 펼치고 주택과 상점에서는 창틀을 떼어 닫고 있었다. 이게 이제 러시아의 봄인 거예요. 겨울이 길잖아요.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내내 춥다가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하는 봄이 되면 저도 이걸 참 재밌게 봤는데 지금도 이 풍습이 최근에도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봄에 대청소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 있어요. 봄을 축하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거리에 있는 모든 대형 상점들이나 아파트에 있는 개인 집들이 다 그 창틀 청소하고 대청소를 해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었는데 여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주택가 상점에서는 창틀을 떼어 닫고 있었다. 겨우내 추우니까 창틀을 어떻게 청소를 하겠어요? 꽁꽁 닫아두잖아요. 이제 그걸 봄맞이하면서 청소를 시작하는 거죠. 네흘류도프가 지나가야 했던 헌옷 시장에는 한 줄로 늘어선 천막 주위에 노점상들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우글거렸는데 누더기 차림을 한 사람들이 겨드랑이에 부츠를 끼거나 말끔하게 다린 바지와 조끼를 어깨에 걸친 채 돌아다니고 있었다. 봄옷을 장만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거리에서 한겨울에 추울 때 노점상들이 길에서 이렇게 장사 못 하잖아요. 이 모든 게 이제 봄의 풍경이죠. 러시아 봄의 풍경, 도심에. 선술집은 공장에서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남자들은 깨끗한 방코트와 광이 나는 부츠를 신었고 여자들은 밝은색 실크 스카프로 머리를 감싸고 순경들도 가로수가 늘어선 오솔길, 사이길, 연두빛으로 간 물든 잔디밭에서는 아이들과 개들이 뛰어놀았고 생기발랄한 보모들은 벤치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봄의 정경이에요. 봄의 정경. 우리 같은 봄은 아직 추워요. 그
그런데 이게 나오죠. 왼쪽은 그늘이 져서 응달이어서 아직 쌀쌀하고 축축하고, 그런데 한가운데는 물기가 바싹 마른 거리를 따라 짐술에 사륜마차가 덜컹거리고 벌써 이제 파릇파릇하게 새싹도 나고 나무에서도 순이 돋고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 응달에서는 계속 그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리고, 네흘류도프는 그 집을 나서서 봄의 풍경을 보는 것, 이게 이제 부활의 징조잖아요. 부활의 봄의 풍경을 보면서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감옥 앞에 이만큼 떨어져서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따리를 든 몇몇 남자들과 여자들이 감옥에서 100걸음 정도 떨어진 길모퉁이에 서 있었다. 그 네흘류도프가 마차를 타니까 이 길모퉁이에 세워주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면회를 온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가족이나 친구나 누가 있어서 면회를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전 예배 중이니까 이게 끝나면 갈 수 있다. 이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이런 게 정말 또 톨스토이 특유의 그 생생한 보여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누더기 입은 사람도 있고 초라한 사람도 있지만 또 잘 차려입은 사람도 있고, 또 귀족 부인처럼, 귀족 아가씨처럼 보이는 사람이 젊은 대학생하고 왔는데, 마차를 타고 왔는데 보니까 뭐 자선을 하려고 빵을 갖고 와서 나눠주려고 하고, 그런 그 감옥 앞 풍경을 막 보여주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거예요. 덜컹하고 이제 커다란 철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복 차림의 장교와 간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면회자들이 입장이 됩니다 하면서 들어와요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숫자를 큰 소리로 세는 거예요. 16, 17 하고 큰 소리로 수를 셌다. 간수 한 명이 앞에서 숫자를 세니까 또 다른 간수는 건물 안쪽에서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손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거 우리 잘 알잖아요. 굉장히 무례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많이 하죠. 사람이 많을 때. 다음 문으로 가는 사람을 똑같이 세는 거예요. 앞에서도 세고 그 안쪽에서도 세고. 왜 들어가는 면회객들을 이렇게 일일이 세냐. 혹시 면회객 중에서 누가 안 나오고 감옥에 남아있거나, 혹시 감옥에 있던 사람이 면회객 속에 섞여갖고 탈옥을 해버리거나 할까봐 이 숫자를 이렇게 철저하게 셌던 거죠. 네흘류도프가 들어가는데 예외가 없죠. 숫자를 세는 사람은 이 교도는, 간수는 누가 지나가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철썩철썩 때리면서 16, 17 하니까 네흘류도프의 등도 손으로 철썩 때린 거죠. 간수의 손이 닿는 순간 네흘류도프는 처음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곧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기억했다. 그러자 그런 불만과 모욕감도 부끄럽게 여겨졌다. 죄인으로 온 거잖아요. 죄를 사하려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 카츄샤에게 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장이라고 해야 될, 그 전부 다 모이는 집회실이라고도 하는 집회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십자가상을 본다는데, 역시 여기서는 민음사 역주가 좋더라고요. 네흘류도프는 뜻밖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커다란 상을 보고 아니 왜 여기 있지? 하고 놀라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이 죄인을 못 박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가 당한 고난이 아니라 거기서 부활해서 구원한 역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형상은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해방된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니까 해방과 관련된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써 자유롭게 만든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십자가상을 보고 당황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걸 보고. 여기서 연진희 선생님은 이렇게 역주를 달았어요. 러시아 정교에서는 특히 더 그 십자가를 고난보다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더 강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십자가상을 보고 얼핏 놀란 거예요. 교회에서 늘 어떤 해방과 관련된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네흘류도프는 서두르는 면회자들에게 길을 양보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이곳에 감금된 악인들에 대한 공포,
어제 재판장에서 봤던 무고한 그 청년과 카츄샤 같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 눈앞에 닥친 면회에 대한 쑥스러움과 감격이 뒤섞인 감정을 경험했다. 근데 잘못 간 거예요. 사람들 많이 가는데 이렇게 따라갔더니 여자들이 모여있는 여자 죄수들을 보는 데가 아니라 남자 죄수들이 모인 데였어요. 근데 여기서 좀 놀란 게 철망이 있고 여기서는 3아르신이라고 나오는데 2m 정도라고 해요. 들어가면 철망이 있고 면회객들이 철망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이 철망 너머에 바로 죄수들이 있는 게 아니라 2m쯤 떨어져서 다시 또 철망이 있는 거예요. 그 철망 건너편에 죄수가 있고 이 두 개의 철망 사이에 2m 간격에는 간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수라장이죠. 저쪽에 있는 아는 자기가 만나러 온 그 죄수가 자기 목소리를 듣게 하려면은 막 소리를 질러서 얘기를 해야 되고 옆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나는 또 더 소리를 질러야 되고 이런 아수라장인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좀 놀란 게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 이거 제가 번역한 책인데 책 홍보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게 Women to Drive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을 이제 운전을 못하게 하니까 그 여성들을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 권리를 주장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또 사우디 여성 인권을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하는 그 분에 대한 그분이 쓴 어떤 성장 에세이예요. 성장 에세이인데 마날 알 샤리프라는 여성의 에세이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우디에서 어떻게 성장했고 또 왜 그런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마날 알 샤리프가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는데 면회를 왔는데 어머니가 이 투명한 문 너머에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아크릴인 유리는 아니고 아크릴 같은 판 너머에 저쪽에 어머니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얼굴은 보이는데 뚫린 구멍 사이로 소리가 전해지니까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면회객들이 막 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이 사우디는 20세기 최근의 일이었고요. 부활은 19세기의 얘기인데 감옥에 인신을 구속해두는 걸로도 충분한 벌이었을 텐데 누군가가 면회를 오면 면회는 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2m 간격으로 양쪽 철망에 매달려서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는 거죠. 그렇게 면회하는 장면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줘요. 보면서 한편으로는 재밌고 한편으로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교도소의 면회장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했는데 그 이상한 느낌이 여기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감옥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면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이러진 않잖아요. 역사를 따져보면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톨스토이가 뭐라고 하냐면 양쪽에서 사람들이 얼굴을 철망에 붙이고 있었다.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서로를 쳐다보며 필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저마다 상대에게 자기 말이 들리도록 열심히 말하는데 옆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말하다 보니 서로 목소리가 방해되어서 다들 다른 사람의 목소리보다 크게 내려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누르기 위해 힘껏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네울루도프가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막 왁자지껄 난리가 아니니까 무슨 말 하는지 듣는 게 아예 불가능했다고 해요. 그저 얼굴을 통해서 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이 묘사가 참 멋집니다. 네흘류도프 옆에서 머리수건을 쓴 노파가 철망에 바짝 달라붙어서 아들인 거죠. 턱을 바르르 떨며 머리를 반쯤 민 창백한 젊은이에게 뭐라고 외쳤다. 이건 이제 시베리아로 유영 가는 거잖아요. 유영수들 머리를 여기 절반만 깎아버리는 거잖아요. 죄수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얼굴을 찌푸린 채 노파의 말을 유심히 들었다. 자, 그 다음에 노파 옆에는 반코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는 두 손을 귀에 붙이고 고개를 저으면서 얼굴이 똑같이 닮은 턱수염이 희끗한 죄수가 괴로운 표정으로 하는 말을 들었다. 누구겠어요? 아버지겠죠. 저쪽은 희끗한 수염이니까
좀 더 떨어진 곳에 누더기를 걸친 산에 가서서 한 손을 흔들며 뭐라고 외치고 껄껄거렸다. 그 옆에는 좋은 양모 쇼를 두른 여자가 아기를 안고서 바닥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철망 너머에 머리가 희끗하게 센 남자가 머리카락 깎이고 족쇄를 차고 유형수저, 죄수복 차림으로 서 있는 것을 이 여자는 처음 본 모양이었다. 이게 뭐예요? 카메라가 또 보여주는 거죠. 하나. 이게 지금 카메라 워킹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양쪽을. 누가 어떤 관계인지는 얘기 하나도 안 했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네흘류도프가 아까 감옥 밖에서 그 면회 기다릴 때 대화했던 그 사람이 나와요. 그 은행 수위가 머리 위쪽에서 철망 너머 눈빛을 반짝이고 있는 대머리 죄수를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앞에서 잠깐 단역으로 나왔던 사람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이 시끄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뭐야 하고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아까 한 명 보여주다가 아까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면회를 기다릴 때 만났던 그 그 수위, 이 사람은 네흘류도프에게 자기가 형이 저기에 왜 들어가 있고 지금 어떤 사연으로 자기가 면회를 왔는지 막 하소연하듯 얘기하고 이제 네흘류도프 사연을 딱 들으려고 하는데 마차가 오고 시끄러워서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형이겠죠. 그러니까 형이 있다고 했으니까 눈빛을 반짝이고 있는 대머리 죄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는 이 슬픈 장면이 이게 또 이렇게 또 카메라 워킹을 하시네 이러면서 읽었어요. 또 이러시네 또. 왜 이렇게 잘 쓰는 거야 정말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 나와요. 이런 조건에서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네흘류도프 마음속에 이런 것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분이 일어났다. 이런 끔찍한 상태, 인간 감정에 대한 이런 조롱에 아무도 모욕을 느끼지 않는 이런 사실이 놀라웠다. 그렇죠. 이게 막 아버지, 아들, 부인, 남편, 형제, 막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한 어떤 마음을 조롱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끔찍한 상태, 인간 감정에 대한 조롱에 아무도 모욕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로서는 놀라웠다. 병사들도, 소장도, 면회자들도, 죄수들도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네흘류도프는 울적함,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각, 세상 전체와 내가 반목하고 있다는 느낌이 뒤섞여서 기묘한 감정을 맛보며 한 5분 정도 그 방에서 머물렀다. 배멀미 비슷한 정신적인 메스꺼움이 엄습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네흘류도프가 집을 나왔을 때 러시아의 봄 풍경, 눈이 녹고 막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봄 풍경을 보여주다가 감옥 앞에서 면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여주다가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등을 철썩 누가 때리면서 숫자 세는 걸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갔다가 남자들이 모인 교도소로 갔는데 거기서 철망을 양쪽에서 2m 떨어진 철망을 각각 사이에 두고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그런데 이거를 보여주는 게 그냥 카메라 워킹이 아니에요. 왜 제가 카메라라고 자꾸 강조를 하면 사람 눈이 그냥 보는 거면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묘사할 때는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보는 이 장면을 동시에 다 말할 수 없어요. 그쵸? 근데 뭔가 선택을 해서 말을 하는 이게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을 때 그냥 이렇게 찍지 않고 보여주고 싶은 것부터 선택해서 찍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톨스토이가 이제 네흘류도프의 시선을 통해서 죄수들의 모습을 쭉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면회객들이 밖에서 보따리를 들고 막 그 남루한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철썩철썩 등으로 숫자 세는 걸 맞으면서 이제 들어가서 보고 있는 그 장면이 말하자면은 낯설게 하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묘사하는 톨스토이는 톨스토이를 따라가면서 이 카메라 워킹을 따라가면서 보다 보면 이상한 거죠, 우리도. 근데 이상한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흘류도프는 이거를 생소하게 처음 들어가 보니까 감옥 안에 처음 보는 사람의 눈으로 이걸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익숙한 건 없어요, 여기서. 다 새롭고
낯설고 이상한데 그거를 낯설고 이상한 그 느낌 그대로 묘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아무도 이 이상함에 대해서 모욕을 느끼지 않는 것에 네흘류도프는 격분하죠.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격분할수록 나는 세상과 반목하게 돼요. 무기력해지죠. 메스꺼움이 엄습했다. 이걸 읽으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낯설게 하기를 학교에서 배울 때 톨스토이의 이런 시선 처리, 보여주기에 대해서 배울 때 보여주기 하면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야 보여주기를 대조하면서 작가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 하는데 그런 보여주기가 아니고 보여주기, 들려주기 그런 차원의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 보여주기에서 한 번 더 들어가요. 낯설게 하기. 그게 카메라 워킹과 관련된 낯설게 하기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에 어떤 톨스토이는 적어도 부활에서는 세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제도를 낯설게 보여주면서 이걸 처음 겪는 것처럼 떨어져서 바라보면은 너무 이상한 건데 다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어떤 도덕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적어도 부활에서는 톨스토이가 보여준 이 낯설게 하기 카메라 워킹에. 자, 이제 42장으로 갑니다. 남자들만 있는 데서 뭘 어쩌겠어요. 이제 여자 죄수들이 있는 곳을 물어보고 다시 찾아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철망 사이에 2m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도 재밌습니다. 읽어볼게요. 깜짝 놀랄 정도의 고함 소리로 보나 외양으로 보나 모든 여자 죄수들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머리수건이 곱슬머리에서 벗겨져 산발머리를 한 여윈 집시였다. 눈에 확 띄는 거죠. 아름다운 집시였겠죠. 감옥 안에서 여윈 거지. 저쪽 철망 한가운데쯤 자리한 기둥 옆에 서서 파란색 프로코트에 허리띠를 단단히 맨 남자 집시가 이제 면회를 온 거죠. 남자 집시를 향해 빠르게 손짓발짓해가며 뭐라고 소리쳤다. 들어갔을 때 딱 이 집시 커플이 제일 먼저 보인 거예요. 남자 집시 옆에는 한 병사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역시 2m 저편에 있는 여자 죄수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옆에는 옅은색 텃수염을 기르고 나무껍질 신발, 우리나라 집신을 삼듯이 나무껍질로 삼은 신발이에요. 신발을 신은 젊은 농부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철망에 달라붙어 서 있었다. 왠지 안쓰럽죠. 가까스로 눈물을 참고 있는 듯 했다. 누굴 보면서? 반대편에 사랑스럽게 생긴 아마색 하면 연한 금발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색 머리의 여자 죄수가 연한 하늘색 눈동자로 그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분 어디서 본 분 같지 않아요? 그쵸? 카츄샤랑 같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이 아마색 머리에 연한 하늘색 눈동자를 한 여자가 있었죠. 페도시아가 저기였잖아요. 감옥 강제 결혼해가지고 남편 독살하려다가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독살하려던 남편 사랑하게 됐는데 넌 남편을 죽이려고 했어 이러고 감옥에 있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페도시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이 집시를 강렬하게 보여주고 그 옆에 어머나 이 안타까운 젊은 농부를 보여주다가 딱 페도시아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카메라를 따라가면서 보면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작품 특히 부활, 안나 까레니나도 그렇지만 부활에서는 저는 우리가 시나리오 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시나리오 영화 각본으로 바꾼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더 이 풍부한 기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페도시아하고 남편인 거예요. 서로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 옆에 누더기 걸친 사람이 얼굴 넓적한 여자랑 얘기하고 그 옆에 여자 2명, 여자 2명, 남자 1명, 다시 여자 1명 이렇게 카메라가 쭉쭉쭉쭉 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맞은편에 여자 죄수가 다 한 명씩 서 있는 걸 쭉 빠르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하나 묘사하지 않고 쭉쭉쭉쭉 갔는데 마슬로바는 없었다. 뭐지? 근데 저편 여자 죄수들 뒤쪽에 여자가 1명 서 있었다. 정말 저는 이 장면을 딱 떠올리면 너무나 세련된 그 영상이 떠올라요. 네흘류도프는 금방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이제 숨이 멎을 것 같죠. 그런데 네흘류도프가 서 있는데 다가오지 않아요. 반대편으로 와야 되잖아요.
카투샤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남자가 귀족 같은 이 남자가 자기를 보러 왔으리라고는 생각지를 못했는데 간수가 뭐 이상하잖아요. 네울류도프 누구 면회하냐고 그러니까 까체리나 예까체리나 마슬로바라고 그러니까 마슬로바 면회 하고 외치니까 이제 43장으로 갑니다. 마슬로바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머리를 치켜들고 가슴을 꼿꼿하게 내민 채 네울류도프도 잘 알고 있는 특유의 결연한 표정으로 두 죄수 사이를 비집고 철망으로 딱 왔어요. 네울류도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놀라움과 의문에 찬 눈길로 뚫어지게 바라봐요. 그런데 옷차림이 부유한 사람이니까 쌩긋 웃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면서 마슬로바가 돈 많은 사람들을 남자를 보면 웃는 그 직업적인 미소겠죠. 절 보러 오셨나요? 마슬로바가 웃음을 머금은 살짝 사시 얼굴을 눈이 약간 사시라고 했죠. 철망에 가까이 대면서 물어요. 네울류도프는 당신이 나을지 너라고 해야 될지 망설이다가 당신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거는 러시아 소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냐면 제가 V와 뜨이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댓글에 달아둘게요. V는 상대방을 높이는 거고 뜨이는 높임말이 아닌데 우리말처럼 연장자에게는 높이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낮추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어도 연장자여도 아주 친근한 그러니까 할머니나 엄마 아빠랑 너무 오빠랑 언니랑 너무너무 가까워서 아주 친근하게 얘기할 때 뜨이라고 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동갑내기여도 덜 친한 사람한테는 V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감을 표현하는 표현인 거예요. V와 뜨이가. 물론 존대와 하대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거리감의 표현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네울류도프는 V라고 얘기해요. 카투샤를. 근데 막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전화하려고 하니까 이빨림으로 날 속이려고 하지 마. 옆에서 누가 소리를 질러.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 못 들었어. 뭘 더 바래.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슬로바가 망설이고 괴로워하는 네울류도프를 보면서 불현듯 그를 떠올렸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나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카투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이마에 괴로운 빛을 띤 주름이 잡혔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들리지 않아요. 카투샤가 눈살을 찌푸리고 점점 더 얼굴을 찡그리며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들리지 않아요. 2m 바뀌니까 내가 온 건 하고 네울류도프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또 그러게 왜 끼지 말아야 할 때 껴서 하고 누가 소리를 질러요. 당신 하나님을 믿어. 난 도무지 모르겠지. 또 막 죄수가 소리를 질러요. 이게 이것도 읽으면서 너무 잘 썼다 생각한 게 두 사람이 거리감을 두면서 네울류도프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려고 하는 게 이게 좀 형식적이긴 하죠. 계속 옆에서 다른 죄수들의 말로 서로 외치는 소리로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슬로바는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저 사람.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마슬로바는 네울류도프를 쳐다보지 않은 채 외칩니다. 그리고 붉어진 얼굴에 더 침울해져 버렸어요. 네울류도프는 용서를 구하러 왔어 하는데 꼭 시험 공부한 걸 암송하듯이 학과목을 암송하듯이 그런 건조한 어조로 크게 말하죠. 그리고 용서해줘. 내가 무서운 잘못을 저질렀어.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2m 밖에 있는 마슬로바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울류도프도. 그런데 마슬로바는 꼼짝 않고 서서 사시인 눈을 그에게서 떼지 않았다. 이제 막 말도 더 못하겠고 막 가슴도 답답하고 흐느끼면서 네울류도프가 옆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자 죄수구역으로 보내준 그 부소장이 저 사람 뭐지 하고 흥미로워서 왜 얘기를 안 하고 그러고 있냐니까 이런 데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조용하게 얘기를 해주겠다. 마슬로바를 불러오겠다. 그래서 마슬로바를 불러와서 둘이서 있게 하고 자기는 자리를 비워줘요. 근데 여기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묘사가 되냐면
네흘류도프에게 다가와서 마슬로바가 걸음을 멈추고 눈을 치뜨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저께와 마찬가지로 검은 머리칼이 곱슬곱슬 고리 모양으로 빠져나왔다. 붓기가 있고 하얗게 병색을 띤 듯한 얼굴은 그래도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사랑스러우면서도 매우 침착해 보였다. 부어오른 눈꺼풀 아래에 윤기가 도는 검은 사시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였다. 사랑스럽고 반짝거리는 눈동자였던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네흘류도프가 당신은 날 용서하기 어렵겠죠.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계속 V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슬로바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사시인 눈으로 그를 외면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물었다. 그쵸? 사시가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묘한 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흘류도프가 보니까 이제 너무도 변해서 이제는 예쁘지 않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아까는 사랑스럽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쁘지 않은 그녀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마슬로바가 예전과 같은 표정이 아닌 거죠. 가까이에서 보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 그 당혹스럽고 불쾌한 유혹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이렇게 돈 많은 남자한테 돈을 달라고 할 때 그런 태도를 보여요. 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슬로바가 갑자기 불쾌한 유혹의 눈길로 그를 쳐다보며 애처롭게 웃으면서 속죄할 거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다 지난 일이에요. 너무 당혹스럽죠. 네흘류도프는. 그런데 마슬로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순간 그녀는 매력적인 청년이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 역시 사랑한 청년이 열어 보인 감정과 상념의 새롭고도 멋진 세계를 어렴풋이 떠올렸다. 기억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잔인함을, 그 마법 같은 행복 뒤에 이어졌던 모든 모욕과 고통을 떠올렸다. 그러자 가슴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것을 파헤칠 힘이 없어 지금도 평소처럼 행동했다.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몰아내고 방탕한 생활의 독특한 안개로 그 기억을 덮어버리려고 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프죠. 파헤칠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슬로바는 가슴이 아려오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거는 저 밑바닥에 놓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흘류도프도 못 알아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시 떠오르려고 하니까 다시 덮으려고 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어서. 그래서 그저 자기들이 필요할 때 나 같은 존재를 이용하고 나 또한 최대한 이득이 되도록 이용해야 됐던 남자들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마슬로바가. 그러면서 유혹의 미소를 보내고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면서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 네흘류도프는 당신은 무죄니까 내가 변호사에게 내가 의뢰할 거다. 그러니까 마슬로바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좋은 변호사에겐. 네흘류도프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겁니다. 침묵이 찾아왔다. 그녀는 다시 똑같은 미소를 지었다는 건 상냥한 미소가 아니라 그 성매매를 할 때 자기가 직업적으로 보여줬던 그 미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흘류도프한테 10루블만 달라고.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그거를 이제 꺼내서 주려고 하는데 부소장이 안 볼 때 내가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네흘류도프는 용서를 구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도 있어요. 한때는 사랑스러웠지만 지금은 순수함을 잃은 그 부은 얼굴을 보면서 네흘류도프는 생각에 잠겼다. 죽은 여자나 다름이 없구나. 검은 사시 눈동자가 부소장과 지폐를 쥔 네흘류도프의 손을 쫓으며 불쾌하게 반짝였다. 그 직업적인 유혹의 눈길. 네흘류도프가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괜히 여기 뛰어드나 하고 망설였다가 아니다. 이 표현을 해요. 이 순간 자기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신의 내적 생활이 이 순간 흔들리는 천칭, 저울 위에 놓여서 조금만 힘을 가해도 이쪽이 되거나 이쪽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죠.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표현도 재밌어요. 그의 안에서 내면에서 응답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 하는 얘기란 뜻이죠. 그는 당장 말하기로 결심했다고 결심하고 이제 뜨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V로 얘기했던 건 네흘류도프는 진심을 얘기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를 여전히 그 거리를 두고 쑥스러워하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는 말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뜨이가 튀어나와요. 카투샤, 너한테 용서를 구하러 왔어. 그런데 넌 대답하지 않는구나. 나를 용서했는지 아니면 언젠가는 용서해 줄 건지. 그런데 카투샤는 그 말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10루블을 어떻게 하면 갖고 올지만 궁리를 해요. 참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하고 미소 짓는데 그게 그냥 직업적 미소였을 뿐일 텐데 네흘류도프한테는 자신을 경멸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대감이 있다고 느끼면서 옛날 일을 기억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랬는데 내가 기억하는 건 내 죄를 씻고 속죄하기 위해서야 카투샤. 그리고 결혼한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카투샤의 시선에서 너무도 무시무시하고 저속하고 혐오스러운 무언가를 읽게 되자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네흘류도프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다 못하겠네. 지금은 아니네요 하고 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투샤는 전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고 손을 내밀면서 여기서는 손을 잡지 않았다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건성으로 악수했다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흘류도프는 우리가 얘기 나눌 만한 곳에서 나는 꼭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투샤가 그래요 그럼 오세요 하는데 이 표현이 마음을 끌고 싶은 사내에게 웃어 보일 때처럼 생글거리면서 말했다. 네흘류도프에게 어떤 자리도 내주지 않는 거죠. 마음의 자리도.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러 온 남자를 대하는 거랑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지금 네흘류도프를. 근데 네흘류도프가 당신은 나에게 누이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럴 때 막 갑자기 괜찮아 용서를 한다거나 네흘류도프가 나를 찾아왔구나 하고 감동을 한다거나 여기서 그래 이 사람이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심파죠. 근데 여기서 카투샤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곁을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누이보다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고개를 젓고 철망 안쪽으로 가버렸다 했는데 열린 책들에서는 좋은 말씀이네요. 누이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니까 좋은 말씀이네요. 이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브게니 오녜긴이라는 푸시킨의 작품이 있는데요. 정말 자기가 사랑했는데 오녜긴을 따찌아나가 오녜긴이 따찌아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무시하고 상처를 주죠. 마음의 상처를. 근데 따찌아나가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장군하고 결혼을 해서 정말 그 아름답고 멋진 귀부인으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오녜긴이 보고 따찌아나를 보고 막 그 정말 멋진 귀부인이 된 따찌아나를 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게 보통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보통의 드라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불륜의 관계로 가거나 남자를 떠나거나 오녜긴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할 텐데 따찌아나는 오녜긴을 마음속으로 자기가 오녜긴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아주 정중하게 그냥 보내요. 오녜긴을. 그 대목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문학에서 여자 주인공을 그릴 때 남자 주인공에게 휘둘리지 않는 여자 주인공을 그리는 이 독특한 전통이 있어요. 사랑을 얘기할 때 특히. 그 계보가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여기서도 카투샤가 네흘류도프를 사랑해서 상처를 받았죠. 쉽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뒷부분에 가면은 저는 더 흥미롭다고 보는데 네흘류도프는 자기가 카투샤를 도와주고 싶어하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받아줄 줄 알고 찾아간 건데 카투샤는 마치 자기하고 성매매를 하러 온 남자를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저는 어떤 좀 엉뚱할지 모르지만 예브게니 오녜긴의 따찌아나가 생각이 났는데 아주 다른 예지만 이런 휘둘리지 않는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여성 주인공이 남성 주인공의 상대역이거나 조형 같지만 들여다보면 독자적인 노선이 있어요. 이게 매력이에요. 이게 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카츄샤야말로 저는 예브게니 오네긴의 따찌아들을 이어받은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부활을 다 읽고 나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44장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카츄샤가 왜 그랬을까. 마슬로바가 죄수가 된 건 부끄러워했는데 자기가 그 성매매를 하는 여성, 이제 여기는 이 시대의 용어니까 그냥 창녀라고 할게요. 그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네훌류도프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본인이 너무 자기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를 마치 성매매로 온 남자를 대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활동을 중요하고 선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여기서 톨스토이의 또 정말 이 얘기까지 굳이 안 해줘도 되는데 하는 이 날카로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처지에 놓이든 자기 일이 스스로에게 중요하고 좋아 보이도록 스스로 인생관을 만들게 돼 있다. 흔히 사람들은 도둑이나 살인자나 스파이나 창녀는 자기 직업이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틀림없이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운명으로든 자신의 죄나 실수로든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설사 바르지 못하다 해도 자기 처지가 스스로에게 선하고 정당해 보이도록 인생관을 만들어 낸다. 이건 진짜 명언이죠. 명언이죠. 이걸 여러분은 언제 깨달으셨어요? 저는 40대가 돼서 비로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 하다가. 그래서 이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생과 그 인생에서 자기 자리에 대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일이 옳다고 해주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교활함을 떠벌리는 도둑은 자기가 얼마나 도둑질을 잘했는지 자랑해요. 타락을 자랑하는 창녀, 잔인함을 뽐내는 살인자, 이런 데서는 우리가 막 놀라면서 막 비난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외부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과연 자신의 부유함, 즉 약탈을 자랑하는 부자들과 자신의 승리, 살인을 자랑하는 사령관들과 자신의 위력, 강압을 자랑하는 군주 사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도 그게 옳지 않고 부끄러운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 합리화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처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삶이나 선악관을 왜곡할 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 왜곡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범주가 도둑이나 뭐 창녀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큰 범주고 사회 전체가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그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굳이 이런 말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설령 도둑질이거나 사기여도, 주가 조작도, 그렇죠? 탈세도, 인신매매에 다름없는 고용관계도, 우리가 그게 누구나 그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딴 사람들도 다 그래. 이 속에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면 너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끼리 어울리게 되는 거죠. 나를 그래 그 일이 필요해 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카츄샤가 자신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창녀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화를 했는가? 카츄샤는 그랬대요. 모든 남자들, 늙은이든 젊은이든 김나지움 학생이든 장군이든 교육을 받은 사람이든 받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남자들의 가장 큰 행복은 매력적인 여자와 육체관계를 갖는 것. 예외가 없다 이건. 그래서 남자들은 다른 일에 몰두하는 척 하더라도 사실 이거 하나만 바란다. 카츄샤는 매력적인 여자였고 이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중요하고 이 사회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인간이다.
다들 대단한 척 하지만 뭐야 궁극적으로는 예쁜 여자랑 육체관계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디를 가든 네흘류도프부터 늙은 경찰서장, 감옥 간수에 이르기까지 다 봐봐. 다 이르잖아 나한테. 나를 원하는지 그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정욕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랑 자고 싶어하고 속임수, 폭력, 돈, 술수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예쁜 여자랑 자고 싶어하는 거, 나랑 자고 싶어하는 거, 그런 사람들의 집합소가 세상 아니냐. 내가 뭘 잘못했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흘류도프가 갑자기 나타나서 잘못했다고 하고 하는 이 순간 어쩌면은 이 세계 바깥으로 나를 끌어낸다고 생각하고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적대감을 보여줬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더 봐야겠죠. 그러니까 네흘류도프하고의 그 풋풋했던 기억은 저 밑에 몰아냈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 없애버렸는데 숨겨버렸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추억은 지금 그녀의 세계관과 어울리지 않아서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아니 손이 닿지 않는 기억 속 어딘가에 보존은 돼 있죠. 보존은 돼 있는데 꺼내볼 수 없는 곳에 집어넣은 거죠. 이 예를 뭐라고 드냐면 꿀벌들이 자기들이 막 이래서 그 꿀을 담아놨는데 그거를 망칠지도 모르니까 애벌레들의 방을 밀봉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네흘류도프하고의 그 첫사랑 추억도 밀봉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흘류도프는 카츄샤에게 한때 순수하게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이용해도 되고 이용해야만 하는 다른 모든 남자들과 맺었던 것과 똑같은 관계만 나눌 수 있는 부유한 신사일 뿐이었다. 그래서 이제 네흘류도프가 내가 중요한 걸 얘기하지 못했어. 결혼하겠다는 내가 말을 못했지. 하지만 내가 꼭 결혼하고 그 말을 하고야 말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나와요. 문과에 선 간수들은 이제 면회자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럼 아까 숫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명씩 세고 밖에서도 또 세는 거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감옥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도록 집게보다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두 손으로 철썩철썩 또 수를 세는 거예요. 이번에도 간수가 등을 쳤지만 네흘류도프는 모욕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저는 이 4개 계속 읽을 때마다 감탄해서 좀 부끄러운데 이 4개 장을 읽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봄, 이 소설 전반적으로 부활이잖아요. 부활절, 봄의 부활절. 봄이 어떤 상징으로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지 계속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말 러시아적인 봄이구나. 얼음장 밑에서 물이 졸졸 흐르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춥지만 눈이 녹아서 길 위로 마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창틀을 떼서 겨우내 먼지 쌓였던 창틀을 떼서 씻어내고 부활이거든요. 이 봄이 어린 시절에 네흘류도프가 처음 카츄샤하고 자고 싶어 했던 그날 밤도 봄에 그쵸? 모든 자연이 봄을 알려주는 그 아주 여전히 추운 날씨 속에서 봄을 알려주는데 심야에 부활절 예배를 보러 가잖아요. 지금 카츄샤를 만나러 교도소로 갈 때도 집을 나서니까 봄의 정경이 나왔거든요. 이 봄의 이미지가 부활 소설 전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하나 보는 게 재밌고 계속 강조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강조할 얘기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다 이해를 못할 얘기는 낯설게 하게요. 그냥 보여주기가 아니에요. 설명 대신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거 대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낯설게 하게 해요. 그게 톨스토이가 어떻게 톨스토이 기법에서 낯설게 하기가 나왔는지 이것도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현대인들이니까 톨스토이 시절에는 카메라 예술이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심지어 우리가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때 우리는 보여주고 싶은 걸 취사 선택하죠. 근데 그거를 작가가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 방식을 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 익숙한 장면, 익숙한 사람의 모습을 처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처럼 낯설게 하기 방식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거나 야만적이거나
혹은 두렵거나 이상한 일인데 당연한 데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한 번씩 보여주는데 지금 네흘류도프가 안에서 깨어나면서 눈에서 하나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각막에서 뭔가가 떨어져 나가는. 여기서도 그런 거죠. 감옥에 와서 예전 같으면 몰랐을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감옥 제도를 지금 너무 이상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철망을 2m 간격으로 띄워놓고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면회하는데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모두가. 여기서 감옥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이 낯설게 하기를 보여주는 카메라 워킹 정말 세련된 이것도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봄의 이미지 그리고 역시 낯설게 하기 그리고 역시 사람들의 심리 톨스토이 선생께서는 굳이 그것까지 말 안 해줘도 되는데 끝까지 가서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자기 합리화를 어디까지 하고 살고 있는지를 지금 카츄샤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흘류도프를 통해서. 이 얘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봐야죠. 그리고 한번 또 말씀드렸던 지금의 21세기의 시선으로 본다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었던 이 19세기 사회상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근대 사회라는 제도가 남성들의 욕망으로 이루어졌던 그 관계 속에서 톨스토이가 남자니까 뭐가 문제였다고 말하는 거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여성의 시선으로 톨스토이가 뭘 얘기했는지를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 또 읽어보죠. 부활을 이제 44장까지 왔네요. 화이팅! 감사합니다.